자, 국방 경영 전공 원회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주 차로서 생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좋죠. 이 좋은 날씨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끽하시면서 즐거운 그런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고, 지난주에 우리가 조직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개인에 대한 부분, 집단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조직이 모였다면 이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무언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 유형의 재화 위주였다면 오늘날은 유형의 재화 이외에 바로 이 무형의 재화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형의 재화는 이와 같은 어떠한 실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을 만드는 거고, 오늘날은 이 유형의 제품보다 이 서비스업이 발전이 됨으로써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무형의 제약까지 오늘날은 생산 관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을 하는 생산 관리,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불렀다면 오늘날은 운영 관리라는 단어로 또 많이 사용을 해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과거의 생산관리라고 하던 이 유형의 제품에 국한됐다면 오늘날에 이제 운영관리라고도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보면 말 그대로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뭔가 물건을 만드는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산활동을 개, 조, 통, 즉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한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기계를 돌리든 무엇을 하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오늘날은 이 서비스업까지 많이 충족이 되면서 운영관리, 바로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관리의 핵심적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바로 이 생산관리의 가장 기본은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해서 무언가 만드는 이 가치 있는 행동, 그걸 바로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회사에 인사과라든지 관리부서, 청소하는 총무부서, 자, 이러한 부서들은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생산활동을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화, 서비스 공급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산 시스템에 투입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람, 자재, 자금, 기계, 방법, 스킬들이 되는 거고, 변환해야 될 것은 투입물을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결합을 해서 효용성이 증가된 이 부가가치와 제품, 서비스를 낳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가 투입이 돼서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나오느냐? 그 산출물에는 유형이 있을 거고,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고, 또는 이 무형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지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죠. 그래서 교육은 서비스업에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분류법을 보면. 그래서 교육 서비스업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가가치의 증대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생산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생산관리의 목표로서는 효용의 창출, 고객의 충족, 경제적인 생산에 의한 바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말 그대로 품질, 퀄리티를 향상시켜서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극히 낮춰주는 거죠. 품질 향상, 또한 코스트 다운, 원가 절감, 공급, 납품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이 융통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엄청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많이 부족했어요. 그때는 마스크를 찍는 대로 국가에서 사갈 정도였어요. 개당 1,5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코로나가 끝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200원, 300원 밖에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쓸 때와 적게 쓸 때를 구분을 해서 많이 쓸 때는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적게 쓸 때는 적게 만들어서 유지를 시켜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유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기업의 생산 방식이 남들이 단시간 내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될 때 진정한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이 없는 거죠. 생산 관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산 관리 역사를 한번 따져보면 처음에 생산관리의 태동기라고 해서 이때는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만들면 판매가 되는 거였죠. 제조를 누가 더 잘하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때 산업혁명, 공업혁명이 이전에는 간의 생산체계로서 서로 십시일반 나눠서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서 이때 노동자의 숙련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기계가 들어온 거죠. 기계가 들어오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 인간이 했던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흔들렸다, 노동자들이. 이후에는 공장 제조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부품들을 정확한 시기에 공급해서 정확한 시기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조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과 조직이 필요하던 것에 인식을 줬다. 그리고 여러 성과급이나 생산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진 시기가 산업혁명 이후이고, 오늘날도 당연히 산업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만들어도 제품의 퀄리티를 늘 일정해야 되고 표준화돼야 되고 합리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1790년, 1800년대에 들어서서 황리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인물, 아주 중요한 사람 두 명이 있죠. 윈슬로 테일러와 포드가 되겠습니다. 이 윈슬로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동작과 시간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하자. 그래서 원가를 절감시켜서 가격을 싸게 해서 봉사정신을 갖고 우리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이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가 분업을 시키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미국 사람들이 이 포드 자동차를 엄청나게 싼 가격에 많이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설비의 기계화, 대규모 공장이 설립되기 시작을 하고, 바로 이 포드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대량 생산, 종업원에게 임금을 많이 주지만 코스트, 가격은 다운시킬 수 있는 경영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포드는 착한 사람이에요.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생산관리의 특징을 보면 첫째, 계량적으로 접근합니다. 생산관리를 그냥 본인의 어떤 의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하지 않고 반드시 수치화시켜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도입을 하고, 세 번째, 물건을 만들었다고 판매되는 게 아니죠. 바로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이 핵심 역량으로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은요, 신제품 개발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문대로 생산만 하는, 주문이 들어온 대로 생산만 해주는 이 글로벌 공장 기업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공장은 자신의 브랜드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오히려 브랜드를 만드는데도 오래 걸릴 뿐더러 훨씬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누군가가 의뢰하면 그걸 만들어주는 이 OEM 공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쇄소가 출판 등록을 해서 본인이 출판 브랜드를 내고 책을 만들어서 찍나요? 아니죠. 인쇄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출판사가 됐든 어느 책이 됐든 의뢰가 들어오면 찍어만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OEM 방식으로 많이 하죠. 나이키 요즘 어디서 만듭니까? 전부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메이드 인 베트남이 많죠.
그런 것처럼 한때는 중국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중국보다는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인도네시아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 전략의 수립 부분은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한 게 생산 전략, 스트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산 제품하고 국산 제품하고 일본산, 미국산 비교해 놨을 때 아주 객관적으로 중국산을 믿기가 어렵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의 품질입니다. 아예 도면을 그릴 때부터 설계가 보다 심플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을 만들 때도 사이즈를 얼마나 해야지만 고객의 손에 그립감이 딱 생기는지, 요 모양을 원으로 할지 타원으로 할지 육각형으로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 그리고 유연성이 굉장히 경쟁력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만약에 졸업 시즌이 된다.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수능 시즌이 되면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내기들이 대학생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노트북이래.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씩 전부 사들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때 노트북이 많이 팔려요. 하지만 2학기 때는 안 팔립니다. 1학기가 다 끝나고는 잘 안 팔려요. 그 시기, 많이 팔리는 시기와 많이 팔리지 않는 시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재고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인 흐름 전략이라서 저원가에 대한 강도를 중시하면서 대량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욕용품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싼 걸 찾잖아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품질은 그런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 한때 다이소 제품이 많이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인식이 남아 있을 건데 의외로 다이소 제품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품질의 경쟁력도 많이 있고 원가는 다운시켜서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에 따른 생산 전략인데, 이 포지셔닝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핸드폰을 썼을 때 제 기억하기로는 모토로라를 썼던 것 같아요. 모토로라. 그리고 사뇨를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사뇨. 그 모토로라를 썼다가 사뇨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LG 사이언, 그 사이언제는 걸리버, 현대 걸리버, 사이언, 그리고 이제 삼성으로 넘어와서 삼성이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현재 갤럭시까지 저는 계속 삼성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약정기한에 1년 남은 것 같은데 1년 후에 또 핸드폰을 바꾸려면 뭘 바꿀 거냐? 저는 묻지도 따지 않고 저는 삼성 거 바꿀 거예요. 이게 이미 삼성 갤럭시 폰이 제 마음속에 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기업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호환이 안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이폰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아이폰으로 옮기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이폰으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핸드폰 하면 저는 삼성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삼성 것만 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가격 경쟁리라고 한다면 포지셔닝 전략이 기업은 이 표준 제품의 대량 생산 방식을 선택해서 생산 단가도 최소화시킴으로써 상당히 고객의 마인드에 포지셔닝이 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생산 관리의 본원적인 전략을 크게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 3가지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중심 전략, 차별화 전략, 세분화, 집중화 전략을 보인다. 원가 중심이라는 건 원가를 낮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의 제품과 차별화 시켜야 된다는 거. 세분화는 집중화는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제일 비싼 자동차가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사실 에쿠스도 있었고 더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예 고급 브랜드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는 현대에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처럼 아예 떨어 나갔죠. 그렇게 집중화시키는 거예요. 세분화시켜서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40, 50대에 어느 정도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현대는 약간 20, 30대를 겨냥을 해서 좀 중저가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4가지 목표는 원가, 코스트 다운, 품질, 고성능, 퀄리티 업, 유연성, 시장 변화에 맞게
납기는 적기성이라고 해서 적시성, 적기성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갖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 용어는 말씀드린 대로 유연성은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업의 주된 특징인데, 자, 현대자동차에서 타이어를 직접 만드나요? 안 만들죠. 타이어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현대에서 타이어를 만들어 봤자 어차피 새로운 차가 출시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차량의 판매가 좀 뜸하면 타이어 부서는 놀아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훨씬 인지도가 있는 뭐 미쉐린이나 아니면 한국 타이어나 이런 데다가 필요하면 사다 쓰면 되잖아요. 아웃소싱을 주는 거고, SCM이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합니다.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해서 MRP라고 하는데 이건 뭘로 의미하냐면 이 SCM이 있고 SCM 안에 MRP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물건이 만들어서 고객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서플라이, 공급, 체인, 망으로 연결시켜서 관리해 주겠다는 거죠.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해야 되는데 이 버튼 자체가 만약에 모자라요. 그래서 이걸 못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재 소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플래닝을 세우는 거죠. 그게 MRP입니다. MRP, 플래닝을 세우는 거다. 자재 소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글로벌하라고 해서 전 세계 글로벌하고 가는 거고, 경쟁력. 경쟁력이라는 말은 다른 기업보다 우리 회사 제품을 더 많이 파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에요. 더 잘 파는 것을 경쟁력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관리 목표는 4가지. 원가, 품질, 납품 시기, 유연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산관리 발전을 보면, 자, 분업. 사실 분업을 최초로 한 사람 말고 가장 대중화시킨 사람은 포드입니다. 포드. 분업. 나누자라는 거죠, 일을. 그리고 부품의 표준화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 표준화를 만들어서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어느 기업에게든 볼트 너트의 표준화를 맞추자. 그래서 이 부품을 서로 사이즈를 제각각하지 말고 우리 표준화 좀 맞춰보자. 그래야 서로 뭐가 되기 때문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A 기업 거를 샀는데 A 기업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산 제품은 AS가 평생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품에 대해서 표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훨씬 더 발전을 했죠. 그리고 과학적 관리법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테일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리더십도 많이 배웠고, 뭐 그런 부분이요. 호손 실험이 대표적인 부분이죠. 뭐 호손 실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조명의 밝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거를 그 만드는 구성원에게 해줘봤자 어차피 생산성은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인간관계다. 그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호손 실험이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CEO나 여러 숙련자들의 경험에 의존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말자. 의사결정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걸 계량화시키고 수치화시켜가지고 미래의 예측을 바로 이 수치 데이터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쯤에 바로 뭐가 나왔다?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수요 예측기법인데, 우리가 보통 생산에서 또는 기업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그 기업은 생존하기가 어렵죠. 수요 예측에 실패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팰리세이드를 들 수 있겠네요. 이 팰리세이드가 처음에 나올 때 엄청나게 팔렸어요. 수요 예측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을 우리나라에 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에 두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실패한 거죠. 막 2년씩 기다리고 있어요. 많으면 뭐 1년은 기본이고 1년만 2년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 팰리세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너무 많이 찍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재고 막 떨이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기차로 넘어가느니 수소차로 가느니 해서 내연기관 차들 있죠. 독3사들 있죠. 이 독3사, BMW, 뭐 벤츠가 또 메르세 벤츠가 어마어마하게 또 세일합니다. 그 세일 안 하기로 유명한 벤츠조차도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번 24년도에 판매할 물량이.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덤핑을 치는 그러한 방식,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거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요 예측을 사용하는 기법에는 정성적 방법과 정양적 방법이라는 비계량적, 이건 이제 정양적이죠. 정양적. 정석은 주관적인 거고 정양은 아주 객관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 질적인 수요 예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히 알아보면 질적인 부분입니다. 델파이 기법이 첫 번째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이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지 않아요. 각자가 있는 곳에 이메일, 전화, 우편으로 통해서 의견을 줘서 누군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 선택을 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조사법, 시장조사법을 하는 거고 앙케이트 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자 판단법. 그 분야의 뛰어난 경영자의 직관에 의해서 패널의 동의에 의해서 판매원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 라이프사이클 유추법. 라이프사이클 유추법은 비슷한 제품의 수명 주기를 유추하는 거죠. 과거자료 유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판매될까요? 당연히 늦가을 정도에 많이 판매가 되겠죠. 겨울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유추하는 방법이 있다. 양적인 방법에는 정양적인 방법, 계량적인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 부분에는 T, C, S, R이라는 게 있는데 T는 트렌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이클리컬이라고 해서 순환 과정을 보는 거죠. 보통 1년 이상의 장기 순환을 보는 거고 계절적인 변화, 시즈널, 즉 시즌별로 1년을 주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불규칙 변동 또는 우연 변동이나 임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코로나 같은 거죠. 마스크가 그렇게 동일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엄청나게 그때 마스크 안 팔리던 시절에 갑자기 마스크 공장들은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유소인데 기름을 담는 탱크오일이 있어요. 뭐 주유소는 쉽게 이전을 못하는 게 주유소 밑에 땅 그 지하는요, 이 기름을 채워놓는 거예요. 기름을 채울 공간이 있어야 되냐? 전부 그 땅 밑에 놓는 거거든요. 크게 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전을 잘 못하죠.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리터당 2,000원 하는 주유를 갖고 와서 여기에 벗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2,000원짜리 기름이 들어가 있겠죠? 자, 2월 달에 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리터당. 그래요? 1,500원을 버요. 3월 달에 2,500원으로 올라요. 그래요? 여기 버요. 그럼 여러분들 2,000원짜리, 1,5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섞이지 않겠습니까? 막 섞여요. 그러면 섞여 있는 건데 얼마에 팔 거예요, 이거를? 얼마에 팔 거예요? 2,500원짜리는 2,500원에 붙여서 2,000원짜리는 2,000원에 알파를 붙여서 이거 구분할 수 없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가격 어떻게 매길 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5월의 출고단가표를 이용해서 이동평균계산법을 구하시오. 해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기초 50개라는 것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1월 달에 50개를 갖고 시작할 건데 개당 얼마다? 180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판매할 게 50개가 있는데 개당 180원에 사왔어요. 그럼 나 얼마에 팔아야 돼요? 180원보다 비싸게 팔아야죠. 자, 2월 달에는 매입이 있네요. 또 사왔어요. 얼마를? 100개를. 개당 얼마? 200원씩. 그러면 섞이겠죠. 얼마가? 150개의 제품이 섞일 거예요. 근데 2월 달까지 매출이 없으니까 섞여 있을 거예요. 3월 달에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180원, 200원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팔았대요. 얼마에 팔 거냐라는 거예요. 4월 달에 또 매입을 합니다. 220원에. 5월 달에 100개를 팔아요. 얼마에 팔 거냐 이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자, 처음에 50개 180원이니까 총 얼마 들어갔어요? 9,000원 들어간 겁니다. 총 9,000원. 그 다음에 100개 200원에 우리가 2월 달에 매입을 했으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2만 원 들어갔어요. 2만 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 29,000원이 들어갔구나. 3월 달에 100개 팔아도 했잖아요. 그러면 29,000원에 들어갔는데 몇 개가 29,000원인 거예요? 150개가. 그러면 29,000원 나누기 150하면 개당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193.3원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얼마에 팔면 되냐? 얼마에 팔면 돼요? 193원에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0개에 220원. 그래서 50개 곱하기 193원 하니까 9,500원이 나오는 거고 9,500원. 150개에다가 220원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 220원에. 이거는 매입이니까 또 33,000원이겠죠. 곱해야 하니까. 그래서 총 5월의 매출액을 보면은 얼마다 두 개 더하니까 42,500원이다. 그래서 50개랑 150개니까 얼마다? 200개로 나눠요. 그걸 얼마에 판매하면 돼요? 그렇죠. 212.5원에 팔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정답은 3번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n분의 1하고 또 그 다음 들어온 거를 또 묶어가지고 n분의 1하고 해서 팔면 이게 이동평균 계산법으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평할법이라 있는데 이거는 최근의 자료가 과거보다 미래를 더 잘 반영한다는 걸 예측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올해 30%가 많이 팔릴 걸 예상을 했는데 20%밖에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30%, 20%이 중간인 뭐 25%를 반영한다든지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을 설계할 때는 기능 설계, 형태 설계, 생산 설계 라인을 구축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치 분석과 가치 공학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해두시고 우리 군에서 이제 방산업체에서 우리 무기라든지 여러 1종부터 10종까지 생산, 군수품을 생산을 할 때 이 가치 분석과 가치 공학, VA와 VE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개념으로 동시공학이라고 해서 동시설계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설계부터 판매까지 이 업무의 흐름을 한 번에 보는 거죠. 하나에 따로따로 나눠서 따로따로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가 아니라 이 전체를 한 번에 동시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품질기능전개라고 해서 QFD라고 하는데 퀄리티를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사용자 요구를 반영을 해서 이를 제품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 개선이다. 그래서 이 품질 기능 개선 굉장히 오늘날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 생산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오늘날은 생산하기 시스템을 인간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입물 대비 산출물을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투입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재, 노동력, 자본, 에너지 정보들이 있다면 여기에 산출물은 제품,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서비스 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투입이 돼요. 뭐 대학을 보면 교수, 직원, 장비, 설비, 에너지, 지식 등 뭐가 나오는 거죠? 산출물은 교육받은 학생, 연구 실적물, 공공 서비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투입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산출물은 석사학위가 되겠죠. 뭐 공정의 유형은 뭐 깊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참고적으로만 라인 공정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단속 공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마다 롯이 있는 거예요. 이게 롯마다 끊어지는 거예요. 딱딱 끊어지는 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맞춤복이죠. 주문 제작 이런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완료하고 끝나요. 또 들어오면 또 하고 끝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단속 공정. 프로젝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이다라는 말. 그래서 빌딩이나 댐 이런 걸 건설을 할 때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끝나고 해체하는 거예요.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반복적이고 일회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JI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Just in Time Production System이라고 해서 자,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쭉 공장 라인이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각각의 공정 라인을 이렇게 돌 때 예를 들어 이 시기마다 필요한 부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품을 이 시기에다가 미리 갖다 놓으면 재고 관리를 해야 되고 늦게 갖다 주면 공정 라인이 멈춰 있을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쭉 물건이 쭉 흘러나갈 때 쭉 흘러나가다가 이 시점이 될 때 이 버튼이 필요해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갖다 주는 거예요. Just in time.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품질이 향상이 되고 사실 품질은 퀄리티는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누가? 고객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객. 어떤 고객은 음식점을 갔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하는 거죠. 고객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재 창고의 소형화, 재고 비용의 감소, JIT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적기 공급, 불용 재고가 감소하죠. 공급선과의 거래 관리, 운송시간 단축되고 재고 수준이 삭감이 되고 품질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해결, 품질 문제에 대해서 구매 비용이 절감되고 자재 관리가 정확하고 아이디어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이 JIT, MRP, 자재 소유계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SCM이라고 하는 거고 이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기업의 외부적인 부분을 관할합니다. 그럼 기업의 내부적인 거를 관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ERP라는 겁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하는 ERP가 되겠죠. 그림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자, SCM 부분이고요. ERP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인터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죠.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 고객이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자사 쇼핑몰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웹 서버에 웹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웹 주문 시스템에 의해서 DB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의 내부예요. 내부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ERP 안에 담당자가 바코드 솔루션에 의해서 출고를 하고 출고와 동시에 배송을 합니다. DBMS라고 하는 연동이 되는 시스템을 인해서 주문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다시 외주처에 발주처가 넘어가죠. 그리고 고객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배송 중이라는 메시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외부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게 SCM, 내부적인 걸 담당하는 게 ER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유연성을 위한 기법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기술이 있는데 자, 이제 고객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 다른 사람과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여러 품종, 고객이 원하는 다품종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소량 생산해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GT 공법을 쓰는 겁니다. 그룹 테크놀로지.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를 잘 분류해서 이 반복적인 생산이 있죠. 생산의 효율화도 추구하고 관리하는 기법이다. GT란 부품들을 비슷한 특성에 따라 여러 군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유사성의 부품의 설계나 생산을 이용하는 기법이 된다라는 거죠. 말이 어렵다면 보통 GT 공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자,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끝단에서 고객이 원하는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지만 이 앞에는 동일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같은 걸로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걸로 이용하다가 끝단에서 고객이 원하는 걸로 변형해 주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돈이 싸게 들어가는 거죠. 장점, 표준화, 부품수 감소, 설계 간편, MRP적인 수월하다. 단점, 유연성이 좋다. 수요 변동에 대해서. 업무가 증대되고 공정품의 재고 늘어나고 가공 정체가 클 수도 있다. FMS라는 유연 생산 시스템 계속 말씀드리는데 FMS라고 고객이 많이 원할 때 많이 생산하고 고객이 원치 않을 때는 적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셀 제조 시스템, CMS, 동시 생산 시스템, 모듈러 생산 시스템도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작업 측정을 잘해야 되는데 작업 측정을 왜 해야 되느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작업자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성과 예측을 잘못해서 일한 만큼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노동력을 계획하고 생산량을 계획하고 제품의 원가나 가격을 결정하고 작업 방식을 비교해서 일정 수, 계획의 수, 그리고 마지막 이것 때문에 작업자가 하는 겁니다.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설정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작업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쭉 알아봤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우리 부대에 생산 파트나 군수 쪽, 방위 산업 쪽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